세상에는 가끔 설명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주변 어른들이 처음엔 그저 유별나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말문이 막혀버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이 바로 그런 아이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절 평범한 가정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고 어머니는 따뜻하고 부지런한 분으로 아이 곁에서 늘 함께했으며 겉으로 보기에 이 가정은 그저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을 살아가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3살이 되던 무렵부터 집 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또래 아이들이 알록달록한 장난감을 가지고 뒹굴거나 텔레비전의 만화 영상에 눈을 반짝이며 빠져드는 시간에 이 소녀는 책장 앞에 쪼그리고 앉아 책의 표지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부모는 처음엔 그저 신기하다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낀 건 아이가 막 3살 반이 되던 어느 오후였는데 거실 바닥에 펼쳐놓은 그림책을 아이가 혼자 넘기고 있었고 가만히 지켜보니 무작위로 페이지를 뒤적이는 것이 아니라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그리고 진지하게 읽어내려가고 있었으며 심지어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입술을 달싹이는 모습이 영락없이 실제로 읽는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아이 곁에 앉아 한 글자를 짚어 보였는데 아이는 거침없이 그 글자를 소리내어 읽었으면 다음 글자도 그 다음 단어도 이어지는 문장도 자연스럽게 이어 읽어내려갔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엔 설마하며 웃어넘겼는데 저녁을 먹고 직접 아이 앞에 앉아 책을 펼쳐 보이자 아이는 아버지의 손가락이 닿기도 전에 페이지를 넘기며 또렷하게 문장을 읽어냈으며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방 안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특별히 조기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었는데 그 어떤 사교육도 학습지도 한글 카드도 쥐어준 적이 없었으며 그저 집안에 책이 많았고 어른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을 뿐이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는 스스로 활자를 해독하는 법을 터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소년이 5살이 되던 해 집안에 영어 그림책 몇 권이 들어왔는데 친척이 선물로 가져다 준 것이었으며 어른들은 아직 어리니 장식처럼 책장에 꽂아두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는 그 책들을 꺼내 들고 며칠 동안 들여다보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영어 단어들을 또렷한 발음으로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발음이 어설프거나 어림짐작으로 읽는 것이 아니었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장을 읽어내는 것이었으며 심지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앞뒤 문맥을 살피며 의미를 유추해내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고 그 장면을 목격한 외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소녀는 책을 읽는 것이 놀이였는데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뛰어다니는 시간에도 텔레비전에서 만화가 흘러나오는 시간에도 이 아이만큼은 책 속에 파묻혀 있었으며 배고픔도 있고 졸음도 있고 오로지 활자가 펼쳐내는 세계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부모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는데 아이가 수업 중에 딴짓을 한다는 지적이 아니라 아이가 읽는 책의 수준이 저희 선생님들 중에도 읽어본 사람이 드문 수준이라는 놀라움의 이야기였으며 당시 유치원 교실 한쪽 책장에 꽂혀있던 백과사전 시리즈를 이 아이가 이미 2번 넘게 통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 도서관을 자주 데리고 갔는데 처음에는 아동 열람실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아동 열람실의 책을 모두 읽어버린 것 같다는 사서의 말에 따라 일반 열람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소녀는 역사책, 과학책, 철학 입문서, 지리 도감을 넘나들며 어른들도 고개를 갸웃할 만한 책들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절의 소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했는데 눈빛이 달랐다는 것이었으면 보통 아이들과 달리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뭔가 깊은 곳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표현을 자주 했고 어른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또래 아이처럼 긴장하거나 쑥스러워하는 법 없이 차분하고 논리적인 말투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소년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책 속에서 세계를 만나고 활자 속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이야기 속에서 삶의 무게를 조금씩 가늠해가는 시간들로 채워져 있었으며 누가 시킨 것도 누가 이끌어준 것도 아니었지만 이 소년의 내면에는 이미 무언가 단단하고 거대한 것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 뿌리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반복과 훈련을 통해 천천히 익히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자연스러운 노출 속에서 저절로 체화되는 방법이었으며 이 소년에게 언어 습득은 언제나 후자에 속했습니다. 영어를 읽기 시작한 것은 5살 무렵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림책이었고 이후 동화책이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른들도 선뜻 집어들기 어려운 수준의 원서들까지 손에 쥐게 되었고 그 모든 과정에서 누군가가 발음을 교정해 주거나 문법을 설명해 주거나 어휘를 따로 가르쳐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년이 일본어를 접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이었는데 집 근처 헌책방에서 우연히 일본어로 된 만화책 한 권을 발견한 것이 계기였으며 글자 하나 읽을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책을 사달라고 졸랐고 부모는 어차피 읽지도 못할 것이라며 무심코 사줬는데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소년은 그 만화책을 집에 돌아와 탁자 위에 펼쳐놓고 몇 시간 동안 들여다보았는데 그림을 통해 맥락을 파악하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기호들을 패턴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그림과 글자의 관계를 끊임없이 대조하면서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발음 체계를 스스로 유추해내는 놀라운 작업을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달 뒤 아버지가 텔레비전에서 일본 뉴스를 틀어놓았을 때 소년이 옆에 앉아 화면을 보더니 아버지, 저 사람이 지금 날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한 것이었으면 아버지는 반사적으로 어떻게 알아? 라고 물었고 소년은 글자를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라고 태연하게 대답했으며 그 순간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독일어와의 첫 만남은 도서관에서였는데 우연히 손에 들어온 독일어 문법책이었으며 소년은 그것을 대출해달라고 했고 사서는 이 책이 맞아요? 독일어 책인데요 라고 재확인했지만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꼭 읽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독일어는 영어와 어원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소년은 그 연결고리를 빠르게 포착했으며 명사의 성별이 있다는 것, 동사가 주어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 어순이 영어와 다르게 구성된다는 것을 문법책의 예시들을 읽으며 체계적으로 파악해갔고 이 과정이 소년에게는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즐거운 놀이였습니다. 중국어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찾아왔는데 소년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중국 식료품 가게가 하나 있었으며 가게 주인 할아버지는 한국어를 거의 못했지만 언제나 소년에게 친절했고 소년은 그 할아버지와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한자를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한자를 익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국어 발음과 성조 체계까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어는 소년이 9살 무렵 접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프랑스 요리 관련 번역서를 사온 것이 발단이었으며 그 책에는 원어 표기가 병기되어 있었고 소년은 그 프랑스어 원어들의 눈이 꽂혀 며칠 만에 도서관에서 불안사전을 빌려왔으며 프랑스어의 비음과 연음 규칙을 독학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는 소년에게도 처음에는 높은 벽이었는데 키릴 문자라는 완전히 낯선 문자 체계 앞에서 잠시 주춤했으며 그러나 그 망설임은 사흘을 넘기지 않았고 키릴 문자의 기원이 그리스 문자에 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소년의 눈이 반짝였으며 그리스 알파벳을 참고 삼아 키릴 문자를 혼자 익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6개의 언어를 익히는 동안 소년이 사용한 도구는 오직 책과 사전과 가끔씩 흘러나오는 외국 방송이 전부였는데 영어 학원 한 번 다닌 적 없었고 외국인 교사에게 발음 교정을 받아본 적도 없었으며 언어 교환 파트너를 사귀어 본 적도 없었지만 각 언어의 뉘앙스와 문화적 맥락까지 꿰뚫어 이해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소년에게 언어는 공부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마치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일이었으며 다른 언어를 익힐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넓어지고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양하고 풍요로울 수 있는지를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경험이었고 소년은 그 경험을 사랑했습니다. 훗날 이 소년이 어른이 되어 그 시절을 회고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고 말했는데, 영어로 쓰인 책에는 영어로 생각하는 사람의 세계관이 담겨 있었고, 일본어로 쓰인 글에는 일본어로 느끼는 사람의 감수성이 녹아 있었으며, 그 모든 세계가 한 소년의 작은 머릿속에서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단순히 언어 실력에 그치지 않았는데, 서로 다른 사고 체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으로 이어졌으며,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한 가지 방식만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력의 기반이 되었고, 훗날 이 소년이 걸어갈 길 위에서 그것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학교라는 공간은 소년에게 늘 이상한 곳이었는데, 배움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는 했지만, 소년이 원하는 방식의 배움과는 너무나 다른 형태의 것들이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내용을 정해진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가 소년의 본능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소년의 가장 큰 문제는 흥미가 없는 것에는 단 한 줄기의 관심도 주지 못한다는 점이었는데,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어릴 때부터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에만 몰입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걸러내는 방식으로 뇌가 작동해왔던 터라, 교과서의 문제를 푸는 일 자체가 소년에게는 어떤 식으로도 의미 있는 활동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학 시험지를 받아들고 소년이 느끼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지루함이었는데, 공식을 암기하고 유형을 반복하는 방식의 수학은 소년이 좋아하는 수학과 달랐으며, 소년이 좋아하는 것은 왜 이 공식이 성립하는지를 스스로 추론하는 과정이었고, 그 추론의 과정이 생략된 채 결과만을 외워 적어내는 시험은 소년에게 아무런 자극을 주지 못했습니다. 국어 시간에는 특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소년은 이미 성인 수준의 문학 작품들을 탐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을 보고 선생님이 지정한 방식대로 요약하거나 선생님의 해석에 맞게 답을 쓰는 것이 너무나 답답했으며, 자신이 느낀 것과 교과서가 원하는 답이 다를 때 소년은 자신의 생각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 아이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양극단으로 나뉘었는데, 한쪽에서는 이 아이는 분명히 비범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업 태도가 불량하고 시험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아 문제가 있다라고 했으며, 두 평가 모두 틀리지 않았지만 그 어느 쪽도 소년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는데, 입시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소년의 성적표는 점점 더 바닥을 향해 내려갔으며, 부모는 속이 탔고 학원을 보내보기도 했지만, 소년은 학원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거나 몰래 다른 책을 읽다가 선생님에게 주의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절에도 소년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는데, 컴퓨터를 처음 접한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으며, 중학교 컴퓨터 실습실에서 처음으로 PC 앞에 앉게 된 소년은 모니터를 바라보는 순간 뭔가 감전된 것처럼 자리에 굳어버렸고, 그것은 소년이 평생 기다려온 세계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접한 것은 학교 수업이 아니었는데, 스스로 도서관에서 빌려온 시언어 입문서가 시작이었으면, 책을 펼쳐든 날부터 소년은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처럼 빠르게 체계를 이해했고, 변수와 함수, 조건문과 반복문이 이루어내는 논리의 세계가 소년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고 명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방과 후 친구들이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는 시간에 소년은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오류를 수정하고 더 복잡한 구조를 시도해보면서 몇 시간이고 자리를 뜨지 않았는데, 그 집중력과 몰입의 깊이는 교실에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으며, 소년 자신도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성적표에는 그 어디에도 이런 소년의 모습이 담기지 않았는데, 숫자로 표현되는 석차와 등급 안에는 6개 언어를 독학으로 터득한 사람도, 프로그래밍을 스스로 깨우친 사람도, 수천 권의 책을 읽은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시험지 위에 얼마나 정해진 답을 잘 골라냈는가만이 그 아이를 설명하는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소년은 그 기준이 자신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반항하거나 세상을 향해 화를 내지도 않았으며, 그저 자신이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들, 즉 책과 코드와 언어와 새로운 개념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고, 학교의 시간은 그저 흘려보내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밤늦게까지 이어갔습니다.
이 소년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복잡했는데 분명히 평범하지 않은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세상은 성적표로 사람을 평가했고 좋은 성적이 좋은 대학으로 이어지고 좋은 직장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당연한 공식처럼 통용되던 시절이었으며 그 공식 밖에 서 있는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부모는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시기에 소년이 쌓아가던 것들은 어떤 성적표로도 담을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는데 방대한 독서에서 비롯된 사고의 깊이, 수많은 언어를 통해 형성된 유연한 세계관, 그리고 컴퓨터와 코드를 통해 발견한 자신만의 천재성이 그것이었으며 이 모든 것이 훗날 그의 인생에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는데 그 열기 속에서 소년의 가정에는 아무도 예고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앙이 찾아왔으며 오래전부터 조금씩 삐걱거리고 있었지만 가족들 모두 외면하고 싶었던 것, 즉 아버지의 사업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해왔는데 한때는 제법 탄탄한 매출을 올리며 가족이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기반을 갖추고 있었으면 소년이 어릴 때의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바쁘지만 활기찬 사람이었고 사업 이야기를 할 때면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나빠지면서 거래처들이 하나둘 사라져갔는데 외상으로 넘긴 물건에 대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연이어 생겼으면 직원들의 급여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의 이자를 메우기 위해 또 대출을 받는 악순환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에서 조금씩 생기가 사라져갔습니다. 소년은 집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는 것을 느꼈는데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이 없어졌고 어머니는 전화기를 자주 들여다보며 한숨을 삼켰으며 어느 날부터는 낯선 사람들이 집으로 우편물을 가져오거나 전화를 걸어왔고 소년은 그 우편물의 봉투 색깔이 빨간색이거나 파란색인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이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첫날 저녁 아버지는 가족들을 거실에 불러 모아 담담한 목소리로 사업 정리 이야기를 꺼냈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 빚이 갚을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 이제 집도 처분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마디씩 천천히 말했으며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소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미래의 모습들이 하나씩 지워지는 것을 느꼈으며 어렴풋이 생각했던 컴퓨터 공학과 진학, 직접 만들어보고 싶었던 프로그램들, 언젠가는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었던 인공지능의 세계가 갑자기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후의 몇 달은 소년의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이었는데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수시 원서 이야기, 대학 학과 이야기, 수능 공부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면 소년은 그 대화에 끼지도 그렇다고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지도 못한 채 그 모든 소음 속에서 혼자 동떨어진 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 형편까지 무너진 소년에게 대학 진학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었는데 장학금을 받을 만한 성적이 아니었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다닌다고 해도 당장 가족의 생활비를 보탤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시급했으며 그렇게 소년은 스스로 대학이라는 길 앞에서 물러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체념이 아니었는데 적어도 소년의 내면에서는 그것이 체념이 아니라 일종의 현실적인 선택이었으면 지금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는 결정이었고 소년은 그 결정을 내리면서 조용히 울지도 않았으며 크게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해는 그렇게 흘러갔는데 수능 공부 대신 밤마다 자신의 방에서 코딩을 했으며 이미 사라져가는 아버지의 사업 장부를 들여다보며 숫자들을 분석하기도 했고 어머니를 도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소년은 교복을 반드시 입고 단상 앞에 앉아 교장 선생님의 훈사를 들었는데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는 말, 꿈을 향해 나아가라는 말들이 귀를 스쳐 지나갔으며 소년의 꿈은 지금 당장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졸업장을 손에 쥔 소년은 집으로 돌아와 교복을 접어 서랍 속에 넣었는데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구직 사이트를 열었으며 이것이 소년의 진짜 사회로의 첫걸음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는 이 출발점이 훗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그 시절의 소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졸업 후 소년이 처음으로 취한 일자리는 집 근처 편의점 야간 알바였는데 밤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혼자 매장을 지키며 계산을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진열을 정리하고 가끔 취객을 응대하는 일이었으며 시급은 최저시급 수준이었지만 그 돈이 지금 당장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오전 8시였는데 몇 시간 눈을 붙이고 오후에 일어나면 소년은 컴퓨터 앞에 앉아 코딩을 이어갔으면 새로운 알고리즘을 공부하거나 인공지능 관련 논문을 찾아 읽거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해보려고 시도하는 것이 그 시절 소년의 일과였습니다. 알바를 몇 달 하다 보니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편의점 야간의 수입만으로는 가족의 생활비를 보태기에 턱없이 부족했으며 소년은 더 고된 일이지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류창고 일은 소년이 경험해본 것 중 가장 체력적으로 힘든 것이었는데 새벽 5시에 출근해 무거운 박스들을 분류하고 옮기는 일을 저녁까지 이어갔으면 점심 1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쉬지 않고 서서 일하는 구조였고 첫 주가 끝날 무렵 소년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고된 육체 노동을 하면서도 소년은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물류 흐름이 어떻게 조직되는지, 사람들이 반복적인 작업 속에서 효율을 어떻게 극대화하는지, 관리자와 현장 직원 사이의 소통이 작업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소년은 물류창고의 작업 동선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최적화 알고리즘을 떠올렸는데 지금의 동선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파악했으며 어떻게 배치를 바꾸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몇 %에 늘어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기도 했고 그 계산을 메모장에 적어두었다가 나중에 집에 돌아와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구현해보기도 했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을 처음 해본 것은 20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처음 이틀은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피로와 씨름했지만 그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소년에게 또 다른 종류의 교육을 해주었습니다. 현장 반장으로 있던 50대 아저씨는 소년을 처음 보더니 대학생이냐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하자 그럼 왜 여기 왔냐고 했으며 소년이 솔직하게 가족 사정을 이야기하자 반장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서 도망가지 않으면 사람 된다라고 말했고 소년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이 시절에 소년이 배운 것들은 어떤 교과서에도 없는 것들이었는데 인간이 얼마나 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꺾을 수 있는지를 보았으면 말이 아니라 태도로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을 배웠고 자신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삶에 대한 다른 방식의 이해를 얻었습니다. 1년 반이 넘는 알바와 일용직의 시간 동안 소년은 단 한 번도 코딩과 공부를 완전히 놓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점심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기술 관련 기사를 읽었으며 집에 돌아와 씻고 나면 아무리 피곤해도 최소 1~2시간은 컴퓨터 앞에 앉았고 그렇게 쌓인 시간들이 조용히 두께를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절의 경험은 소년에게 하나의 확신을 심어주었는데 자신은 분명히 이 현장에 평생 머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오만함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냉정한 자기 인식이었고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다음 자리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버텨온 이 시절이 훗날 소년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땀과 피로와 쓸쓸한 귀가의 반복 속에서 소년의 내면에는 어떤 화려한 교육도 줄 수 없는 단단함이 층층이 쌓여가고 있었으며 그 단단함은 언젠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소년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됩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간 것은 21살의 일이었는데 알바와 일용직을 전전하던 끝에 한 중소기업의 사무보조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으며 계약직이었지만 당시로서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고 적어도 정기적인 수입이 생겼으며 4대 보험도 적용되는 환경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작은 유통 관련 회사였는데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나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며 소년은 처음에는 문서 정리와 데이터 입력 업무를 맡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사들이 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너무 걸리는 엑셀 작업들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엑셀 매크로를 짜서 하루 종일 걸리던 작업을 30분 만에 끝내 보인 것은
입사 2달째였는데 팀장이 깜짝 놀라며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으며 소녀는 혼자 공부했습니다라고 대답했고, 팀장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그러면 이 업무도 한번 해볼 수 있겠냐며 더 복잡한 데이터 처리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년의 실제 업무 범위는 계속 넓어졌는데 계약직이라는 직함은 그대로였지만 하는 일의 수준과 양은 정규직 이상이 되어 있었으며 회사 내부 시스템의 오류를 발견해 수정해주기도 했고, IT 관련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보다 소년이 먼저 해결책을 찾아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는 딱지는 해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았는데 매년 계약 갱신 시즌이 돌아오면 인사 담당자가 소환되어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는 정규직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이 반복되었으며, 소녀는 그 말을 처음 2해는 믿었고 3번째 해에는 반신반의했으며 4번째 해부터는 그냥 의례적인 절차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학벌이 없다는 것이 이 시기에 가장 크게 걸리는 문제였는데 능력으로는 팀 안에서 누구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공채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나 대기업 이직을 도전하려 할 때마다 서류에서 막혀버렸으며 대졸 이상이라고 적힌 지원 자격 칸 앞에서 아무리 뛰어난 실력도 제출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시기에 소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했는데 분노하거나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대신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연습을 했고, 바꿀 수 없는 과거의 학력은 내려두고 바꿀 수 있는 현재의 실력을 키우는 데 에너지를 집중했습니다. 퇴근 후 소년의 일과는 꽤 규칙적이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으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관련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개인 포트폴리오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그 시간을 채우는 내용들이었고, 이 모든 것이 회사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소년만의 비밀 성장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년과 함께 입사한 사람들 중 몇몇은 다른 회사로 옮겨가거나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났는데 그 중에는 소년보다 훨씬 능력이 부족했지만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해가는 경우도 있었으며, 그럴 때마다 소년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지만 그 감정이 행동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7년 차가 되던 해 소년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내 길로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으며 그 답이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회사 안에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꽤 선명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비집고 들어올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소년 자신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으며 7년의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줄 사건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아주 뜻밖의 인연을 통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처음 만난 것은 입사 첫 해였는데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구내식당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되었으며, 알고 보니 둘 다 비슷한 또래의 비슷한 이유로 대학을 가지 않은 경우였고, 그런 동질감이 둘을 빠르게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는 소탈하고 유머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말을 잘했고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으며 소년과는 성격이 많이 달랐지만 오히려 그래서 죽이 더 잘 맞는 부분이 있었고, 둘은 퇴근 후 종종 함께 밥을 먹거나 산책을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7년이 지나는 동안 그 우정은 변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서로 가장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가 되어 있었으며, 친구는 소년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능력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점심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자신의 삼촌이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요즘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라 좋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 했으며, 소년이 어떻겠냐고 물었고 소년은 처음엔 가볍게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소년이 망설인 이유가 있었는데 학력 때문에 이미 여러 번 서류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었으며 또 다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고, 더군다나 친구의 삼촌이라는 관계가 만약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그 친구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삼촌이 학력 같은 거 전혀 안 본다. 그냥 한 번만 만나봐라고 강하게 권했는데
소녀는 며칠을 더 고민하다가 결국 면접 자리에 나가기로 했으며 어차피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도 있었고 무엇보다 친구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한 번쯤은 믿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접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는데 삼촌은 소년이 상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이었으며 격식을 차린 면접관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자는 식으로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커피를 시켜놓고 내가 지금까지 가장 재미있게 해본 작업이 뭐야? 라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그 질문에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말문이 열렸는데 물류창고 시절에 동선 최적화를 혼자 분석해서 간단한 알고리즘으로 구현해봤던 이야기를 꺼냈으며 회사에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만들었던 스크립트들의 이야기도 했고 요즘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있는 자연어 처리 분야의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삼촌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소년이 자연어 처리 이야기를 꺼내면서부터였는데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더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갔으며 소년이 영어,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를 독학으로 완전히 익혔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진짜? 라고 물었고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자 삼촌은 짧은 탄식 같은 것을 내뱉었습니다. 면접은 어느새 30분을 훌쩍 넘어 1시간 반이 되어 있었는데 단순한 면접이 아니라 두 사람이 기술적 주제를 놓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 있었으며 삼촌이 다국어 자연어 처리 관련 기술적 가설을 던지면 소년이 자신의 생각을 펼쳤고 삼촌이 반론을 제기하면 소년이 다른 각도로 접근하는 방식이 반복되었습니다. 자리를 파하기 직전 삼촌이 소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는데 우리 회사로 와줬으면 좋겠어. 지금 다니는 회사 사표 내고라는 직접적인 말이었으며 소녀는 그 말이 너무 갑작스러워 뭔가 잘못 들은 것인가 싶어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삼촌이 이어서 대우 조건을 말해주었는데 입사 5년차 수준의 연봉의 성과 인센티브를 충분히 지급하겠다는 것, 그리고 비상장 주식의 일부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부여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소녀는 그 숫자들이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계약직 급여의 거의 3배에 달한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계산하고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 결과를 전했는데 친구는 그럴 줄 알았다며 환하게 웃었으면 삼촌이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거든. 너 같은 사람 못 알아볼 리가 없지라고 했고 소녀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이 자신을 알아봐 준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표를 쓰는 날 아침은 유독 조용했는데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으며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있다가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고 서랍 속에 미리 써두었던 사직서를 꺼내 들었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무게가 있었는데 그 회사 안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 처음으로 사무용 컴퓨터 앞에 앉아 엑셀을 열던 날, 팀장이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던 날, 계약 갱신 때마다 반복되던 허탈함, 그리고 이 회사 안에서 만난 절친한 친구까지 모든 것이 그 사직서 한 장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사직서를 내밀었을 때 상대방은 잠시 멈칫했는데 갑자기 왜요? 라고 물었으며 소녀는 더 좋은 기회가 생겨서요 라고 짧게 대답했고 인사 담당자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으면 그 순간 소년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거운 것이 스르르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날 퇴근 전에 친구가 조용히 다가와 악수를 건넸는데 잘 되어야 한다. 꼭이라고 했으며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회사 건물을 나서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에 뒤를 한번 돌아보았는데 이 건물 앞을 7년 동안 얼마나 많이 지나쳤을지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새 회사의 첫 출근 날은 이전과 모든 것이 달랐는데 오피스는 강남 한복판에 세련된 건물 안에 있었으며 유리벽으로 구분된 개방형 사무실에는 소년보다 어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노트북을 들고 돌아다니거나 소파에 앉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가 소년을 팀원들에게 소개할 때 한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분은 우리 팀에서 가장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고 AI 관련해서는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직관이 뛰어난 분이에요 라고 했으며 그 말을 듣고 어색하게 웃었지만 내심 처음으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온 것 같다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첫 주는 적응의 시간이었는데
회사의 현재 프로젝트들을 파악하고 팀원들의 업무 방식을 이해하고 자신이 어떤 역할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과정이었으며, 소녀는 조용히 관찰하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했고, 그것을 파악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사흘이었습니다. 첫 주가 끝나는 금요일 오후, 소녀는 자신이 파악한 내용을 간단한 문서로 정리해 대표에게 전달했는데, 현재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다국어 데이터 처리 방식의 비효율성과 개선 방향, 그리고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것이었으며, 대표는 그 문서를 읽고 나서 긴 침묵 끝에 "왜 이걸 첫 주에 냈어?" 라고 물었습니다. "소년이 보이더라고요" 라고 대답했을 때 대표는 한바탕 웃었는데,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라고 했으며, 그 말이 소년에게는 지난 7년 동안 들었던 어떤 말보다도 크게 울렸고, 이 회사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처음으로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소년은 창문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 얼굴이 오래전과 달라 보였으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드디어 시작한 사람의 얼굴이었고, 7년의 기다림과 10년이 넘는 독학의 시간들이 이제 비로소 진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입사 2달이 지나면서 소년의 이름이 회사 안에서 다르게 불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새로 온 사람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그 문제 있으면 그분한테 가보세요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황이 되었으며, 그것은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얻은 권위가 아니라 순수하게 실력이 만들어낸 신뢰였습니다.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은 회사의 다국어 챗봇 프로젝트였는데, 여러 나라 고객을 상대하는 서비스를 위해 개발하던 챗봇이 한국어와 영어 외의 언어에서 심각한 오류를 반복하고 있었으며, 외주 개발사도 손을 들었고 팀원들도 원인을 찾지 못해 몇 주째 헤매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그 프로젝트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은 대표의 요청이 있고 나서였는데, 코드를 훑어보는데 하루각 언어별 오류 패턴을 분석하는데 이틀이 걸렸으면, 사흘째 되던 오후에 소년은 조용히 대표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문제 찾았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라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핵심은 언어 구조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전처리 방식에 있었는데, 일본어와 중국어처럼 단어 사이 띄어쓰기가 없는 언어, 러시아어처럼 격변화가 복잡한 언어, 독일어처럼 명사 합성어가 긴 언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려다 보니 오류가 생겨난 것이었으며, 이것을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회사 안에서 소년 외에는 없었습니다. 수정된 챗봇이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팀원들의 반응은 뜨거웠는데, 몇 주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단 사흘 만에 해결된 것이었으며, 누군가는 "어떻게 이걸 알았어요?" 라고 물었고, 소년은 "언어들을 직접 써봤으니까요" 라고 짧게 대답했는데, 그 한마디가 팀원들에게는 엄청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소년에게 더 큰 프로젝트를 맡기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넘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요청했으며, 소년은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스스로에게도 새로운 도전을 계속 부과해 나갔고, 매달 자신이 다루는 기술의 수준이 한 단계씩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영어 외의 언어로 된 기술 논문을 직접 읽고 적용하는 것이 소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는데, 일본어로 된 NLP 관련 연구, 독일어로 된 인공지능 윤리 논문, 중국어로 작성된 대규모 언어 모델 관련 리포트를 원문으로 소화하면서 팀 전체에 번역 요약 자료를 공유했으며, 그 자료들이 회사의 기술 방향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류창고에서 배운 것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힘을 발휘했는데,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팀 구조와 업무 분배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소년은 현장에서 배운 효율화의 감각을 바탕으로 업무 흐름을 재설계하는 안을 제안했으며,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팀원들도 실제로 적용해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사 6개월이 되었을 무렵 대표가 소년을 따로 불렀는데, 회사의 핵심 기술 파트를 이끄는 역할을 맡아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으며, 직함과 함께 추가적인 보상도 이야기가 나왔고, 소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하지 않고 하루를 더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신중함이 오히려 대표에게는 더 깊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 소년이 승낙을 전했을 때 대표는 "고마워라고 했는데, 소년은 그 말에 "삼촌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주세요라고 했으며, 그 말을 들은 대표가 웃음을 터뜨리면서 둘 사이에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따뜻한 순간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동안 소녀는 그것이 갑자기 주어진 행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3살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한 것,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언어를 익힌 것, 막노동을 하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은 것, 7년 동안 계약직으로 버티면서 실력을 쌓은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자리로 자신을 데려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인식이 소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면 한 가지가 내내 눈에 걸리는데 그것은 이 소년이 걸어온 길 위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이 가진 것들을 스스로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며 상황이 그를 포기하게 만들려 했던 순간들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소년은 매번 그 순간을 조용히 통과해냈습니다. 3살 때 책을 집어든 것은 누군가의 권유가 아니었는데 그저 그 아이의 본능이 그쪽을 향하고 있었으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언어들을 익힌 것도 마찬가지였고 학교 성적이 바닥이었을 때도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를 짜던 것도 막노동을 하면서 점심시간에 기술 기사를 읽던 것도 모두 그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재능이란 처음부터 반짝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 어릴 때부터 주변이 알아봐주는 것이 재능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으면 그러나 이 소년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은 재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세상이 알아보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재능 그러나 그것이 마침내 빛날 때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종류의 재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졌을 때 소년은 17이었는데 그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현실이었으며 친구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동안 혼자 구직 사이트를 뒤지는 그 쓸쓸함을 제대로 이해해줄 사람이 주변에 많지 않았고 그럼에도 소년은 그 쓸쓸함을 삼키며 다음 날을 살아냈습니다. 7년의 계약직 시간은 겉으로 보면 정체의 시간처럼 보였는데 같은 자리에서 같은 딱지를 달고 같은 약속을 반복해서 들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진되는 일인지는 그것을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으며 그 안에서도 소년은 저녁마다 컴퓨터 앞에 앉았고 틈새마다 자신을 갈고 닦았으며 그 조용한 성장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것들이 단 한 번의 면접에서 폭발했는데 30분 만에 능력을 알아본 사람 앞에서 소년이 펼쳐놓은 것은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으면 수십 년에 걸쳐 한 줄 한 줄 써내려온 자신만의 이야기였고 그것이 마침내 읽힐 수 있는 상대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천재의 신화가 아닌데 이 소년이 천재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천재성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었으며 핵심은 그 천재성을 믿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키워온 의지였고 그 의지는 천재성과는 별개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든 성적표가 당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든 이 소년의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하나였는데 그 시간들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으며 지금 당신이 묵묵히 쌓아가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 반드시 당신만의 방식으로 빛을 발할 날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길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는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었으며 소년의 길도 3살 때 책을 집어든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었고 그것이 스타트업 오피스의 한자리에서 빛을 내기까지 20여 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시간의 어떤 순간도 낭비가 아니었으며 모든 순간이 그 길 위에 놓인 돌이었습니다. 당신의 길도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괜찮고 지금의 자리가 당신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어도 괜찮으며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소년의 이야기가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작품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